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전원 생존을 목표로 적극 엄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벌여 이번 기회에 야석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늘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사람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적외와 속개, 고성과 피켓도 등장했죠. 청문회장은 초반부터 충돌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소명에 따라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가 결국 낙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과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요 오늘 2시까지 2차 소환하라 조사를 받으러 들어오라고 통보했는데 결국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요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예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서정빈 변호사 이런 얘기입니다. 특검 얘기를 들어보면 구치소를 지휘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3시 30분까지 조사실에 오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왔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구치소 측에다가 이 윤 전 대통령을 특검이 있는 사무실, 수사실로 데리고 올 것을 지휘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 실제로 인치가 되었다라는 소식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특검 측에서는 이미 구속이 된 상태,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의 효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피의자가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수용시설에서 조사실까지 강제로 인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포함이 돼 있다. 네, 그게.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예. 이미 구속영장에 기해서 인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있어야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예. 일단 오늘 인치는 조금 어렵지 않은 상황일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구인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 안 나오겠다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수갑 채워서 강제로 힘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인데 예. 사실상 뭐 교정본부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전직 대통령이 나 자존심 있어서 못 나가겠다. 나 그냥 화가 나서 못 나가겠다. 나가봤자 불리한 진술밖에 할 게 없잖아요. 예.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 교정본부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 같고 또 특검 입장에서도 예. 본인들이 좀 직접 나가서 지휘할 수도 있지만 직접 나가서 지휘하더라도 그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정당국에게 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을 지킬 의사가 없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외환죄 수사하다가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작동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27년 그다음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 17년인가 받았잖아요. 예. 결국 수용생활 다 못하고 특별 사면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자존심을 구기기보다는 법치를 좀 무시하더라도 예. 국민들께 좀 욕을 먹더라도 그냥 자존심 없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다. 버티겠다. 뭐 이 예. 정도의 수준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서정빈 변호사 지금 또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고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으면 변호인 접견이 강제 구인보다 우선하나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공수처가 갔을 때 변호인 접근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인을 못했었거든요. 사실 뭐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라고 딱 잘라서 평가하기 힘들긴 하지만 예. 적어도 이제 강제로 신병을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변호인의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고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에는 당연히 수용 중인 상태에서 변호사의 접견을 통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당연히 포함을 합니다. 예. 이제 만약에라도 이 상황에서 신병 확보를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 추후에는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어느 정도까지 물리력은 행사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이긴 하지만 이게 변호사와 접견하는 그 시간까지도
무시를 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사례도 찾기가 힘들고 예.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이전까지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라는 주장을 당연히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은 변호인 접견하는 건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무시하면서까지 구인을 할 가능성을 일단은 낮아보고 저희가 이제 MBN 저희 취재 기자들이 교정 당국의 내부 의견을 취재를 해보니까 내부에서도 이거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책임을 질 수 있어서 강제 구인에 나서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 의원님 어떻게 보면은 구치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을 끌고 나온다는 일이. 저걸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죠. 저 부분에 대해서 강제 구인이 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 3대 내란 특검이라든가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3대 특검 모두가 정치적 수사라고 윤 전 대통령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신도 그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이러한 몸짓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지난번에 그 강제 수사가 확정되기 직전에 예. 사실상 난 이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뭐 그 각오를 했답니다. 영장 심사 그렇습니다. 받기 전에. 각오를 했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사실상 그 강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지금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할 것은 정치적 탄압에 대한 정치적 대항이다. 이렇게 그 모드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러한 뭐 강제 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예. 이 모든 것이 지금 사실 뭐 3대 특검 수사라는 것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이미 수사가 뭐 거의 뭐 종결됐던 사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더구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는데 집권한 정부가 공수처라든가 검찰을 통해서 그냥 정상적인 수사를 하면 될 터인데 예. 굳이 3대 특검까지 사실상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3대 특검 자체가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 모드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이것은 결국 정치 보복이다. 예.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면서 하는 그 연장선에서 지금 강제 구인에 대해서 강하게 예.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대 특검도 계속해서 구인을 자주 할 것이고 거기에 예. 대해서 그때마다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두 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이미 봅니다. 규정을 했다고 하면은 나가서 조사받는 것이 뭐 크게 유불리에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지. 그러면 특검에서요. 강제구인 실패하면 다음에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조사를 받게 하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한다면 구치소로 방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구치소로 방문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에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안 간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구치소는. 특검도 그럴 겁니다. 구치소에 가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방문 조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전략적으로 표현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노상원 정보사령관 등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란죄, 외환죄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다 마친 이후에 또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마무리 수사를 또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전까지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소환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됩니다. 순직 해병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 얘기했죠. 그럼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소장민 변호사님. 오늘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피의자가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게 피의자가 반드시 출정 조사에 응해야 될 의무인가는 이게 또 그렇게 통하지는 않거든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사실 일부 판례에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쨌든 출석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을 쓴 판례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떠한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뭐 현실적으로 그런 제한들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변호인 접견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점을 보면은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상황, 그러니까 변호인에게서 조력을 받고 있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안은 적어도 이 특검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ing치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설사 이것이 의무라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특별히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계속 이런 접견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사실 앞으로도 또 예상을 해보자면 결국 출석에 응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과 같이 변호인의 접견 시간들을 상당히 좀 확보를 해서 예. 그 시간들을 충분히 출석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 연결해서 현재 상황이랑 앞으로 변호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특검에서는 이제 구치소의 강제 구인 절차를 돌입했다고만 저희가 알고 있어요. 혹시 구치소 내부 상황, 현재 내부 상황에 대해서 좀 들으신 얘기가 있나요? 아마 이제 저 변호인들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대통령께서 이제 건강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특검이 무리하게 결론을 맞춰놓고 이게 강압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전면적인 수사 보이콧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될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앞서 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지금 특검 수사 자체가 정치적인 수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예.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족들 종합 취재를 해보면 이미 수사의 성실히 응해도 결론은 내려진 거 아니냐. 어차피 이게 기소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굳이 협조할 필요가 뭐 있느냐. 따라서 전면 보이콧이 공수처 수사 불응처럼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럼 뭐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해병 특검 모든 특검에서 소환을 하더라도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면적인 보이콧이었습니다. 예, 특검이 예, 이게 전면 보이콧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는 강경합니다. 예. 그러면 법원 출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원은 이제 좀 검찰하고 또 특검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직위원 부장 판사는 나름대로 구속 취소도 했고요. 예.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법원에 대해서는 성실히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예, 재판에는 일단 출석을 하고 나머지 특검 조사에서는 모두 이제 보이콧을 하는 걸로. 예. 주말 사이에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겁니까? 실제로 좀 안 좋은가요? 그렇죠. 아마 이제 당뇨는 오랜 지병으로 상당히 심했고 저번에 공수처 수사할 때 헌재 재판에서도 병원을 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약이 제때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안과 쪽, 눈 쪽으로도 질환이 있고 상당히 건강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법무부하고 좀 공방을 벌였었는데 법무부에서는 외부약 지급을 했다고 어제 설명 자료를 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시차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심적으로 상당히 좀 이게 충격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심적으로 좀 충격이 크다는 얘기는 좀 어떤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 이제 자택이 3번째 압수수색이 당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청구가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영장 기각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봤는데 영장이 발부가 됐고 너무 이제 특검이 강압적으로 오늘도 이제 외환죄 24군데를 동시에 압수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좀 무리한 강압 수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중에 서 변호사님 앞서 말씀하신 그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을 들었겠죠, 윤 전 대통령도. 그렇죠. 당연히 실시간으로 소식은 듣고 있고요. 예. 이게 이번에 3번째고 아마 최상병 특검이 2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검찰도 왔고. 예. 그런데 집에 과연 이렇게 그렇게 전직 대통령 사저가 압수수색된 거는 제가 알기로 처음입니다. 옛날에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사저를 압수수색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렇게 3번이나 압수수색한 거는 처음으로 보입니다. 아, 그 횟수에 대해서 조금 충격이 있다.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사저에 있었던 걸로 좀 보도가 나오던데 그때 상황은 좀 어땠나요? 제가 정확하게 있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이야기인데 예.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압수수색 어차피 집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나올 게 없으니까 그 현장에 있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냥 문을 열어주지만 나가버린 게 아닌가 변호사만 입회하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문만 열어주고 코바나 사무실이나 다른 쪽으로 좀 이동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변호인은 이제 입회를 하겠죠. 예,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한 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오늘 추가로 선임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 그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변호인 거의 쟁점이 대부분 겹칩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공천계의 명태균 게이트도 지금 공범으로 계속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제 그 완전하게 뭐 새로운 변호인을 좀 구하기는 어렵고 기존의 그 내용을 좀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같이 변호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의 변호인이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같이 변호하는 방식으로. 쟁점이 거의 아마 단독범보다는 이게 대부분을 겹치는 공동정범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죠. 예.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영장 심사 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혹시 실제로 좀 구인난도 겪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이게 변호하는 분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그 변호인 중에 지금 8명이 요직에 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정치적인 좀 꿈이 있는 이 정치 변호사들은 어느 정도 구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윤 대통령은 완전히 죽은 권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게 변호인을 구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또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재산 신고액은 있어도 예. 그렇게 그 막대한 현금을 좀 이게 투입해서 변호사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차 때 아니에요. 헌재 심리 받을 때 굉장히 변호인단 뭐 많았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대략적으로 수만 보더라도요. 많이 줄었습니까? 그때는 탄핵이 기각된다는 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탄핵이 기각이 되면 변호했던 사람들도 여기 이재명 대통령처럼 한 자리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탄핵이 돼버리고 나서는 그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변호인들도 이제 그 달라진 거로 저는 보이고요. 지금까지 변호하는 분들은 진짜 이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온 인간적으로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몇 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몇 분이요? 예. 서 변호사님 혹시 서울구치소 뭐 가보셨나요? 구속 이후에? 저는 뭐 지금 계속 방송 때문에 저 자제를 하고 있고 예. 연락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때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러면 주말 사이에 이제 뭐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교정 시설이나 이 약 문제도 그렇고 그런 메시지들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그런데 지금 제가 바로 이제 가기에는 좀 제가 여러 이제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좀 부담이 돼서 예. 아마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아마 상의를 해서 가족들과 예. 한번 접견을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 사이에 그 변호인 측에서 나왔던 그런 영치금이라든가 약이라든가 뭐 에어컨 문제 등등은 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는 아마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니고 그 김계리 변호사가 있잖아요. 예. 예, 본인이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대통령이 뭐 영치금을 넣어달라, 뭐 또는 이게 시설이 어떻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예. 아마 이제 그 김계리 변호사가 옛날에 그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을 걱정하다 보니까 예.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한 발언이지 대통령이 뭐 지휘청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한 발언은 아닙니다. 아, 대통령과 교감 없이 그냥 김계리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에 가깝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뭐 아무리 그래도 영치금이 뭐 몇 400만 원이었겠습니까? 뭐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교정시설은 다 이게 그 접견실은 에어컨이 다 돼 있지만 변호인 접견실이나 예. 원래 수감실에는 에어컨이 없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게 운동 시간도 이게 다 1시간이나 이게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실 일도 없고 그는 김계리 변호사가 안타까워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거로 봐야죠. 그러면 선배는 마지막으로 이제 특검 수사는 보이고 타는 거면 구속 적부심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법적 절차도 밟게 되는 건가요? 뭐 그 부분도 이제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뭐 하는 걸로 생각했지만 예. 어차피 그 특검 수사를 보이콧하는 상태에서는 적부심을 해도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는 수사 보이콧하면서 이게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적부심도 안 하지 않을까 지금 처음에는 하는 분위기였는데 예. 이런 분위기고 그다음에 이거 재판까지는 좀 아직은 뭐 재판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재판에 출석하는 거 이외에 모든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중지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리를.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의견도 뭐 특검이 지금 수사해봤자 의미가 있냐, 성실하게 해도 결론 내린 강압수사다. 예. 저도 그 수사 전면 보이콧된다고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최 의원 정확해 보면 앞서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서정욱 변호사 얘기해 보면은 이제는 법적인 대응은 안 하고 정치적인 대응, 여론전 여기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요. 뭐 전 그렇게 강제 수사가 시도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뭐 결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운명이라는 것을 이게 법조인은 딱 느끼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전 수사를 전부 다 했었고 그래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박영수 특검이 직접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은 박영수 특검의 그 윤석열 수사팀장의 수사를 기본으로 해서 검찰이 구속을 시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대통령도 결국에는 이 정도 여론이 이렇게 되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그 준비에 대한 대응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특검이 정상적인 법률적 특검이 아니고 정치적 특검.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당신은 내란의 그 우두머리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혐의도 많다. 이렇게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응해봐야 결국에는 뭐 답을 다 정해놓고 하는 그냥 나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이렇기 때문에 수사에는 예. 불응하고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재판에는 성실에 그 참석해서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 그러니까 판사와의 그 정상적인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내 무죄를 증명을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실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은 특검이 아무리 저렇게 강제 구인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예. 답은 똑같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 구속 때하고 달라진 점은 이제 구속이 되면서 그 안에서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 계속해서 제기를 했는데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상해보면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만 받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과거에는 비빌 때가 있었죠. 아니 뭐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검찰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은 안 불러서 안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핑계를 댔잖아요. 그럼 왜 특검이 필요했겠습니까? 특검은 수사권이 있는 거잖아요. 예. 내란죄, 외환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상대로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펼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특검은 구속 기간도 시간으로 계산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아프다, 에어컨이 없다, 뭐 지병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무슨 의도로? 결국에는 뭐 구속 적부심도 안 될 거고 예. 구속 취소도 안 되니까 보석을 바라보는 케이스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구속 기간 만료되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외환죄로 추가 구속만 안 된다라고 한다면 6개월 후에 다시 나올 수 있고 지금 많은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6개월 내에 끝날 수 없다는 건 자명하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최고의 목표는 6개월 뒤에 보석, 6개월 전에 보석으로 나오는 거 거기에 치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개월 전에 보석. 지금 구속 기간이 최장 20일이 되는 거죠. 추가 기소하면 연장이 되는 거고. 이제 그 공소 제기 기간이 20일인 거고요. 예. 한 번 구속이 되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전에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또 희망을 걸어보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은 그게 희망사항이지만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다 안 지키고 예. 권위가 없는 땅에 떨어진 전직 대통령이구나라고 하는 건데 예. 결국 그래도 본인은 좀 편한 곳에서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니, 택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얘기하면서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예우라고 계속적으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정민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수사, 광범위한 수사,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고 수사가 힘들어지는 겁니까? 일단 보통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피의자 신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이제 수사는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상들은 애초에 뭐 특검에서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 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했던 진술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혹은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왔고요. 예. 그럼 지금 특검에서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던 지점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일 거고, 따라서 더욱 중요한 것들은 그 외부 관계자들 혹은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애초에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 지금 이렇게 소환 요구나 혹은 소환을 위한 그런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은 일단 형식적으로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해 줬다라는 정도까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예.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다른 관련 조사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거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상황, 이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재로서는 4시까지는 구치소에서 뭐 이동한 정황이 포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치소 앞에는 기자가 없고 지금 특검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다면 특검에서 이제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순직해변 특검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거 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관련한 내용인데 이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지난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특검은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총 20여 곳을 압수수색하였고 휴대전화 30여 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 개 등 압수물을 확보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압수물의 경우 피의자들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검은 대검찰청에 의뢰하여 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추가 포렌식 작업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관련해서 특검이 밝힌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교정당국에서 답을 해온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특검 조사실 인치하는 수행하는 게 어렵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앞서 저희가 좀 예상했던 것처럼 교정당국에서 윤 전 대통령을 특검의 조사실로 데려오는 거를 좀 지시를 했는데 특검에서 그 수행이 어렵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더 오늘 특검이나 뭐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렇게 인치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조금 짐작을 해보자면 예.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와의 접견은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이었을 수가 있고 예.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뭐 애초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구치소 교도관들이 조사에 응할 것을 최대한 권유를 하거나 설득하는 권유. 수준으로 예. 인치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절하는 그런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이제 완고했으니까 예. 결국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또 뭐 사실상 현재로서는 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점들을 고려하면은 일단 예. 오늘 이 소환 요구 자체는 이렇게 불응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또 하나 있네요. 구치소에 내일 오후 2시까지 한 번 더 데려오라고 지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한 번 더 데려오라고 지휘를 할 예정이다. 최 의원 이게 기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론전이라고? 네, 그럼 뭐 기싸움이고 여론전이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최초의 목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였죠. 그러니까 예. 신병 확보를 성공했기 때문에 계속 소환을 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방어권을 가지려는 의도를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방어권 전선을 조기에 무너뜨려서 더 많은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서 최대한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어쨌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예. 그것이 특검의 계획이지만 윤 전 대통령도 뭐 특수부 오래 있었고 그리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특검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연 전술을 펼 것이다. 이것도 예. 뭐 일종의 뭐 방어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이걸 뭐 그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 부분에 측면이 대해서는 있죠. 기싸움과 예. 여론전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예. 또 하나요. 오늘 내란 특검이 이제 드론사 등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서 변호사님 일반 이적죄로 적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동안에 윤 전 대통령 만약에 이제 구속되고 소환이 되면 외환죄 조사할 거라는 뭐 관측이 많았는데 사실 그 부분 법리 적용 힘들다 지적 많았고 그러면 일반 이적죄라는 거는 뭐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성립 가능성이 훨씬 좀 높은 범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외환 유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외환 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통모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전쟁을 열게 하는 경우인데 이제 아무래도 뭐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있긴 했지만 더욱 어려웠던 문제는 북한과 통모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야 했는가 이 부분은 입증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외환유치제로 적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제 일반 이적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 이적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게 하거나 혹은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처벌을 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따라서 뭐 통모와 같이 뭐 북한과 이것을 같이 계획했다, 공모했다 이런 내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 일단 문제되는 이런 행위 등이 결국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또 특검이 얘기한 거 보면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서 물리력 행사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제 권유하고 설득하는 정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서 오늘 소환 조사는 뭐 사실상 힘들어진 것 같고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지휘를 구치소에 한다니까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것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는 게 맞아요? 지금 당장 이 피켓을 치워야 저희는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여왕님 보시듯이 피켓 안 뛰면 청문회 못 하겠다고 합니까?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이 쓰레기 상자 봉투 안에는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이른바 갑질 의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신 것처럼 강선우 후보자가 사과를 했어요. 저 사과로 일단락이 될 것이냐거든요. 뭐 일단락이 될 수도 있고 뭐 아직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사과를 하고 들어간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본인은 신뢰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좀 도움을 요청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때 부자진은 별 다른 말을 안 타가 그 이후에 이제 해고가 되거나 면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지금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야지 됐건 강선우 후보자가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때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해명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보좌관들도 뭐 한 46명인가 교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알고 봤더니 그건 중복 계산된 거다. 국회의원의 어떤 임기가 변동되면서 그것들을 면직 처리하고 다시 임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28명이다. 28명이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46명 들었을 때는 너무 많이 교체된 거 아니야? 강선우 의원이 좀 너무 갑질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이 좀 들었었습니다만 예. 그게 또 잘못 계산된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쓰레기 청소를 좀 부탁했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사실관계 해명을 좀 진솔하게 하고 좀 변명보다는 진실되게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선우 후보자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최 의원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장 전입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가족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곧바로 모두를 강서로 옮기는 것이 저희 아이에겐 굉장히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저 봐라 저 봐 감정 잡는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시고 그런 발언들은 인신 공격성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의혹이 방금 보신 그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뭐 좀 자녀에 대한 애정을 좀 진하게 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최 의원께서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자녀가 뭐 학업 뭐 문제 때문에 뭐 그리고 친구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녀가 좀 그 장애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발달 장애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 좀 갑자기 그 이사를 하면 친구도 없고 그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결국 혼자만 오고 자녀하고 아빠는 뭐 그냥 남았겠죠. 원래 주소지에. 뭐 그런데 뭐 주소는 옮겼을 거고 왜냐하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전입을 하지 말았었어야죠. 이 사실 위장 전입이라는 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위장 전입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고 예. 그 당시에 이낙연 총리도 위장 전입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안 들어왔습니다. 딱 하나 위장 전입 걸렸는데도요. 그만큼 사실 위장 전입도 이제는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 변명은 조금 뭐 물론 자녀의 아픈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조금 설명에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자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지금 자녀를 저렇게 사랑하시면서 지금 자녀나 동생 같은 보좌진들한테 갑질을 했다는 지금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녀는 사랑하고 내 이웃의 자녀는 사랑하지 않는 위선자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나 국민 정서적으로나 상당히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래서 이번 강선우 후보자께서 저렇게 좀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에 지금 빠지고 있다. 지금 보좌관들에 대한 갑질은 모든 청년 세대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실. 예. 요즘 누가 직원들한테 저런 뭐 행동을 시킵니까? 저는 사실 뭐 저희 사무실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합니다만 저는 그 커피도 제가 직접 탑니다. 왜냐하면 요즘 커피도 그 직원들 보고 야, 커피 좀 타오지 이러면 그게 갑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뭐 비대가 물이 나오니까 남편을 불러야지 왜 직원을 부릅니까? 그리고 뭐 만두나 뭐 이런 먹다 남은 음식을 차에 놔두고 나서 아유 잊어버렸어 내가 다시 내려가서 가져오는 게 맞지 그걸 보좌진이 그걸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뭐 요즘 세태로는 안 맞죠. 사실 예. 그런데 안 맞는 행동을 하셨으면 저게 그 변명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저렇게 하시면 젊은이들은 저걸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버티기가 힘들지 않겠나.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국민의 눈높이, 그러니까 청문회 끝나고 나서요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여당 대통령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바로 낙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네. 예, 국민의 기준에 맞나 안 맞나 보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국민들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서요.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수근 부위원장, 국민적 눈높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라고 그 마지노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솔직히 국민의 눈높이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저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인데 예. 처음에는 보좌관을 46번이나 바꿨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쓰레기를 치우게 해? 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예. 일단 강선우 의원이 일단 사과를 했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바쁘잖아요. 뭐 실제 국회에서 취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특히 내란죄 같은 경우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실에서 계속 잠을 잤거든요.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차에서 좀 먹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쓰레기들이 남았을 때 뭐 예.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이라면 이것도 본인이 분리수거하고 버리고 하죠. 근데 또 보좌진들이 그것도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이제 기분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보좌진도 이런 일은 좀 불편하다라는 말을 하고 또 강선우 의원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또 그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신뢰가 깨졌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계속해서 보좌진을 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또 그만두다 보면 감정도 또 상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의혹이 좀 생각보다
좀 심하지 않나 했는데 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국민들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승훈 부위원장 개인 의견이 아니고 당내 좀 그런 분위기를 대변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죠? 지금 보니까 오늘 오전 분위기가 조금 그렇게 그래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 살펴볼 텐데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두고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희숙 위원장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당이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 우리 당원들을 절망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일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탄핵의 바닷속으로 아예 그냥 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어제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을 다 망라돼 있습니다. 쌍권, 이른바 쌍권 의원 있고요. 김문수 후보, 단일화 입장 번복 관련해서 김문수 전 후보 겨냥한 거 아니냐. 당원 게시판 문제도 꺼내 들었고요. 관저앞 시위에 나왔던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최 의원님, 그래서 조금 이게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안이 실질적으로 당내에서는 거의 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뭐 모두각이라고 하죠. 뭐 예. 모든 개파를 모두 혼내버리려는 그러한 것이어서 그래서 지금 당 내부에서는 이런 의심을 하죠.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자기 정치인가? 결국에 윤희숙 위원장이 돋보이게 하려고 저렇게 모든 사안을 다 들고 나와서 혁신안에 이름을 올려보겠다는 그런 것인데 예. 결국에 혁신위원회는 실현 가능한 것을 혁신하려고 해야지 그것이 나중에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럼 모든 것을 건드려서 모든 것을 한번 혁신을 해보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혁신위에 저렇게 모두까기식 그 나열형, 병렬형 혁신 과제는 예. 매우 현실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누구로부터도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또 시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러 그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여러 장관 후보자들께서 너무나 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국민들의 여론이 나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집중해서 낙마를 이끌어내든지 국민의 여론에 맞게 정서에 맞게 그런 행동이 나오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역할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서로 내부에서 서로 다투느라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때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 한 달 만에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장관 후보자 3명이 낙마했습니다. 그것은 그랬었나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했습니다. 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더 아꼈던 조국 민정수석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 너 지금 그 검증 똑바로 하고 뭐 예, 했어. 예. 이런 내부의 비판 그리고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의 비판이 빗발쳐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야당의 힘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도 탄핵 때문에 그때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후보를 낙마시키는 것이었다. 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낙마시켰거든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그래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 사실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열심히 예. 해야 되고 그리고 내부 혁신은 또 조용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인사청문회보다 내부 혁신의 목소리가 지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해야 되고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과목마다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 시험 점수가 나쁘다. 그 혁신의 때를 놓쳤다는 말씀. 이미 놓쳤죠. 이미 예. 놓쳤기 때문에 지금 혁신은 장기 과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이재명 정부가 잘하지만 그래도 못하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예. 핀셋으로 집어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이 바로 국민 주권의 정부에 맞게 예. 나쁜 장관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재명 정부에게 촉구하는 것이 지금의 자세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그 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내부 헐뜯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저는 알겠습니다. 국민의 정서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혁신안이 나오자마자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 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지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친다든지 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조금 전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대위원회와 혁신위원회가 함께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난국을 어떻게 조화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의견들을 나누는 것이 또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런 의견들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단일화를 추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실제 우리 당원들 80% 이상 거의 90% 가까운 당원들이 이 단일화를 이뤄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안 하는 게 사실은 배임이라고 할까요? 직무유기랄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사과의 무한 반복만 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단절도 된 건가요? 탈당을 했습니다. 왜 사과를 해야 되죠? 탄핵 반대를 한 것에 대해서. 보신 것처럼 전현 지도부 그리고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까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 실현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수근 위원장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혁신안이 이렇게 내는 게 윤석열 위원장이 혹시 지도부하고 약속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까지 사과하라는 거잖아요. 예. 좀 뜬금이 없어요. 이건 결국에는 뭐 친윤도 죽고 친한도 죽이겠다. 다 죽자라고 하는 것인데 반면 생각해보면 다 사는 거 아니야? 결국엔 다 살리겠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혁신의 대상자들이 목소리가 저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무슨 혁신이 되겠습니까? 또한 지금 혁신이 꾸려진 지 며칠 안 됐는데 좀 심사숙고해서 청문회 과정을 거친 이후에 좀 혁신안들을 하나씩 내놔도 되는데 뭐가 저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마치 자기 정치한다는 좀 느낌이 들고요. 또 그럼 8월 말이면 당대표 선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대표 선거가 짠 나타나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혁신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혁신위원들도 좀 만들고 뭔가 혁신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윤희숙 전 의원이 다 만들어 놓고 새 당대표 만들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모양새가 별로 안 좋죠. 새로운 당대표가 뭘 끌어가야 되는데 좀 끌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 혁신위가 너무 늦었고 또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있다가 뭔가를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전혀 못 맞추고 있다.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이 이거 뭐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다 살리려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또 당내 갈등의 한 축이요. 권영세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당대표 한동훈으로서 계엄을 민주당보다 어떤 정치인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막았다. 우리한테 돌아올 고통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면서도 탄핵으로서 끌어내리는 그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정신, 그것이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대선 경선에 있었던 분들이 사실은 문제 있는 부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뭐 2등으로 된 분인데도 뭐 사실 선거에 큰 도움을 주질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선거에 좀 방해가 됐다고 그럴 수가 있겠죠. 최 의원님, 그 혁신안을 두고 충돌이 있고 또 한 충돌이 전에 경선에서 2등을 말 그대로 2등을 한 후보와 전 지도부가 정면으로 또 충돌하는 양상이거든요.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야 당권에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목소리 나오는 것이고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당이 이 지경에 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설명도 들을 만한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러나 저는 저것이 일정 부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지만 저것이 당의 자해를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의 발언이 정상적인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다면 결국에는 당이 지금 지지율이 20%밖에 안 된다는데 10%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지금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가 사실
뭐 멀리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너무 과한 자해로 흐르면 정말 내년 지방선거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수준 정도는 괜찮지만 지금 더 자해 수준으로 간다면 더 심해지면? 당이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까지 몰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통합진보당 해산 때처럼 그 직전까지 정도 정당 해산에 준하는 그러한 조치까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지금 밖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굉장히 세다. 그 파도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지금 하나씩 쌓아 나가야지. 지금 있는 방파제마저 해체하고 나간다면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파도에 정당이 자멸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바깥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위기와 경계의식을 좀 가져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다음은요. 박지원 의원과 또 정치권 더 깊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로는 정말 없었습니까? 건강. 여사님도 되셨어요? 아, 네네네네네. 건강. 그 최상병 특검에서 나왔으니까 그 당연히 직권남용 그거 관련한 거고요. 네, 정치 구단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뉴스가 많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시끄럽네요. 먼저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 절차에는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강제 구인 절차 자체는 적절했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추한 모습을 꼭 국민들에게 보여야 되는가? 저는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교정 당국의 설득과 압박에 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 같고요. 강제로 끌고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때는 대개 보면은 검찰, 즉 특검에서 다른 여죄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압박을 했을 때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결국에는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래야죠. 안 나오고 어떻게 버텨요? 앞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특검의 조사가 정치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아니 내란을 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입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란 친일 쿠데타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데 그걸 정치적이다? 말도 안 되죠. 당연한 조사가 당연하죠. 말씀이시죠? 저는 특검이 아주 잘하고 있다.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더 강하게? 그렇죠. 그럼 지금 세 개 특검이 동시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 특검은 좀 영장도 계속 기각이 된다고 하고 조금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데 저는 지지부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은 돈을 주고 받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실직고를 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김건희 특검도 결국은 김건희 신병 확보, 즉 구속을 하면은 갈 곳이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구속영장 받아들여질 거라고? 당연하죠. 그거야. 김건희 구속영장이야. 김건희 구속 안 하고 누구를 구속하겠어요?
사실 보면은 김건희, 최은순 이 모녀는 말이죠. 돈이라고 하면은 양재물도 먹었어요. 그 양재물도 큰 걸 먹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통일교에서 목걸이 6,300만 원 구속될 사유가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런데 안 되고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요.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에서 서울구치소의 그 열악한 환경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어요. 박 의원님 구치소에 꽤 계셨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렇죠. 여름이면은 서울구치소의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무슨 서울구치소가 조선호텔입니까? 하얏트 호텔입니까? 예. 구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덥죠. 예. 시설이 나쁘죠. 그러면 감옥 간 사람이 시설 좋은 데로 찾아가나요?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짓을 안 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폭염 같은 경우는 힘든가요? 저도 이제 거기서 3년 살아봤는데 3년이요? 예. 예. 그 서울구치소 건물이 시멘트로 됐기 때문에 열을 품어가지고 좀 더워요. 그 자체에서 열이 나와요. 예. 그리고 냉방시설은 천정에 조그만 선풍기가 돌아가다 그치고 예. 또 밤 되면 끝나고 덥죠. 더운 거 각오해야죠. 예.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내려놓고 반성하면서 살면은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살만해요. 실제로 박 의원님도 그 구치소 계실 때 병이 좀 지병이 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약 문제가 좀 논란이 돼가지고. 그렇죠. 저도 그 화가침이니까 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전신 마취를 하고 3번 수술을 하고 지금도 신체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약을 먹던 것을 되게 가지고 갑니다. 아,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렇죠. 여기? 가지고 가면은 그 구치소 의무과에서 검색해가지고 들여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잘 도와줘야죠. 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뭐 일각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동정 여론을 좀 끌어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자기 남편 윤석열의 약을 좀 챙겨서 구치소로 보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예. 그걸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아, 집에서 안 보내줘서. 네, 그렇죠. 누가 무슨 약을 먹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제 혈압약 예.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안 들어오면은 구치소에서 처방해서 내줘요. 거기도 의사 선생님이 있고 예. 약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사 뭐 재판은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조사의 어떤 그 거부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건강 문제를. 아니 그러니까 예. 윤석열은 법꾸라지 아니에요. 왕법꾸라지. 왕법 기술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축적시켜서 국민들한테 여론을 환기시켜 보려고 하지만은 예. 다 알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알잖아요. 예. 그러나 감옥까지 간 사람에 대해서 독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특검 조사 과정에서 김성훈 전 차장이나 김태호 전 차장이 기존의 진술을 약간 번복하기도 하고 그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심리적으로 좀 타격이 있었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뭐 권력의 정점에도 계셔 보시고 떨어져 보신 적도 있어서 지금의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진술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심정일까도 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 대통령 그렇게 하신 분이 되는 걸. 대통령 하신 분 아니에요. 박근혜도
국민적 사과를 하면서 최순실도 내가 시켜서 했다. 이런 책임을 지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은 조폭 두목만도 못하게 자기는 빠져나가고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지만은 언론에서도 좀 이상하게 그분들이 진술을 그렇게 바꾸니까 윤석열이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예. 그분들이 진술을 바꾼 게 아니라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설사 예. 지금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3심제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오랫동안 몇 년간 재판이 계속되니까 예. 검찰에서 한 얘기, 1심 법정에서 진술한 게 다 잊어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니까 저는 왜 법원이 3심제인가 하는 것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김성훈 경호처 1차장이나 부속실장 예. 실제로 자기의 분신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진실을 말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여야 된다.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결국 김용현 예. 전 국방장관도 머지않아 진실을 말한다. 저는 그렇게 그래요? 봅니다. 지금 그때 군 관계자들이 서서히 조금 뭐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죠. 결국에 그렇죠. 김영현 예, 전 장관. 결국은 진실을 말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진실을 숨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진술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특검에서 들이대면은 거짓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거고 하루빨리 윤석열, 김건희는 내려놓고 예. 진실을 얘기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예. 반성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지. 아니 불러도 나 아프다. 거기 가면 다 아파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좀 논란이 된 인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이나 뭐 진성준 정치위원장 얘기를 들어봤지만 청문회 끝나고 나서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고 했는데 박 의원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점검을 해볼 때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수 후보자 문제 없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요즘 방송을 예. 하루에 한 편 정도 나갑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강사는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가기 때문에 제가 좀 요즘 말조심을 하는데 예.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첫 내각 때도 뭐 3명이 낙마했다고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이 정도 누군가 한 명 뭐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그것이 국정 운영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영향은 역대 대통령 정부에서 다 낙마가 이루어졌어도 국민들은 또 그 내각을 인정하면서 같이 갔어요. 예. 예를 들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이 난리를 쳤지만은 예. 물러가고 나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이니까 무탈하게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돼서 일 잘하기를 바라지만은 문제가 있으면은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리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강 어느 뜻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청사는 저한테 말하지 말라 간다니까요. 그럼 언제쯤 하실 거예요? 또 하나가 오늘 뉴스가 된 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이제 미국 특사에 내정이 됐다가 철회된 거 아니냐. 그것이 여권 내부에서 좀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나오던데. 글쎄요, 저는 그 자초지종은 모르지만 예. 저는 김종인 특사가
대미 특사로 선정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특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대통령의 심중을 가장 잘 상대국에 전달하는 그런 분이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였냐 이거죠. 지금 현재 그분이 지난 대선부터 민주당을 도왔는가? 예.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유에서 아직 바뀌지는 않았는데 예. 가시지 않는다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면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가는 것이 좋죠. 적절하다. 예.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8월 1일 며칠 안 남았고 현안 산적하잖아요. 그러면 대미 특사로 만약에 박 의원께 추천을 누구 좀 부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 건가요? 그건 대통령께서 고유의 권한 인사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반대당에서 가게 했느냐 하면은 미국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석연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신이 거절을 했는지 또는 대통령실에서 바꿨는지 모르지만은 가시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잘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조갑재 대표나 정규재 전 GP라고도 식사도 하고 예. 이런 통합 행보 보수 진영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잘했죠. 예. 그것은 자기를 반대하고 비판적인 인사들도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그게 정치고 협치 아니에요? 예. 국민 여론을 듣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잘하셨다. 그렇지만은 조갑재 정규재 씨를 어디 특사로는 안 보내잖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집은 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혁신이 안철수 혁신이가 한번 자초되고 윤희숙 위원장이 이제 혁신위원장에서 어제 여러 가지 안을 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내 비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뭘 못 풀고 뭐부터 못 풀고 있다고 좀 보세요. 비판하는 사람이 쇄신의 대상들 아니에요? 예. 말은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나 현 윤희숙 혁신위원장 말씀이 옳은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란 주동자 윤석열과 함께 가서 역사가 국민이 용서하겠어요? 이걸 청산하자 하는 것은 말은 옳는 거죠. 옳은 거죠. 여기에 그분들이 반발하는 것이 잘못이다. 마치 윤석열이 자기가 내란 일으키고 군사 친위 구테타 일으킨 사람이 지금 정치 탄압이다? 나 정치 탄압으로 구치소 왔으니까 조사받으러 안 나간다. 생떼 부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 저는 뭐 찬성은 하지 않지만은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나 현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말씀은 옳은 말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이라든가 변화, 개혁이라는 게 기득권 세력이라고 어느 집단에서나 기득권은 그걸 거부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 그런 혁신이 아니죠. 예. 기득권을 계속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윤석열이 파면되고 구속되고 또 특검의 수사에 의거해서 매일 새로운 사실, 예. 그의 측근들이 진실을 토로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손절하지 못하고 거기하고 손잡고 가려고 그 뒤에 줄 서려고 하는 그것이 혁신의 대상 아니에요? 그게 잘못이죠.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죠. 보시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거예요. 저는 진짜 손절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고 예. 성찰하면서 진정한 보수의 길로 간다고 하면 또 길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는 마치 자유당을 국민이 박정희의 공화당을 전두환의 민정당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역사 속으로 국민 판단해서 소멸시키듯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한 자세 변화가 없고 혁신이 없으면은 역사 속으로 국민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정당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홍준표 전 시장이 뭐라고 썼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쌍권이라 부르는 그 권성동 이제 의원, 윤핵관 모두 척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100번 청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답을 달았거든요. 이 귀결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당에서? 저는 국민이 역사가 그렇게 정당 해산시킬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승만 3.15 부정선거를 우리 국민이 역사가 자유당을 척결시켜 버렸잖아요. 예. 공화당의 유신, 박정희 유신을 또 그렇게 보냈고 전두환의 5.18 민정당을 역사 속으로 국민 속에서 지워버렸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역사가 살고 국민이 사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다음에 한번 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세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으로 봤는데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근데 장소가 태국이죠.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새벽 태국의 유명 관광지죠. 파타야의 한 이 야외 식당에서 방금 예. 보신 난투극이 벌어진 겁니다.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던 이 4명의 남성이요. 알고 보니까 한국인 관광객이었는데요. 예. 맥주잔과 접시 등 이 테이블 위에 식기까지 집어던지면서 싸움을 벌이면서 결국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제 이런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현재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됐고요. 남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싸움을 벌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예, 시간은 새벽이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남자들은 왜 이렇게 몸싸움, 난투극을 벌인 겁니까? 이 한국인 남성 4명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일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친구 사이다 이렇게 또 현지 언론에서 전하기도 했는데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렇게 몸싸움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그 전해지고 자기네들끼리 있어요. 싸운 거예요? 그렇죠. 같은 예.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말싸움이 몸싸움까지 번지게 된 건데요. 이런 싸움은요 무려 30여 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30여 분이요.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집기 집어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온라인상에서 막 퍼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거 우리나라 망신 아니냐 이런 참 댓글이 많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영상 보기 전까지는 이제 해외에서 뭐 싸움이 일어난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생각했는데 예, 예. 막상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무척 부끄러워할 만한 모습인데 심지어는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싸움을 벌였으니 당연히 이제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이다. 뭐 싸울 거면 나가서 싸우든가 하지 왜 꼭 남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국제적인 망신을 주느냐 예. 이런 이야기들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주변 손님들 피해 입었을 테고 실제 싸움 영상을 보면 뭐 집기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장면도 네. 있단 말이에요. 피해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조치는 했다고 하나요? 네, 이 당시에 싸움 때문에 식당 내부가 상당히 엉망이 됐었는데요. 예. 실제로 식기류가 파손이 되면서 이 재산상의 피해도 있었고 유리가 깨지면서 이 파편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예. 이 식당 측에서는 이 4명의 남성에게 태국 돈으로 10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425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지불을 한 뒤에 이 남성들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풀려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인 것 같은데 뭐 태국의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돈만 주면 끝나는 일이냐는 지적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몸싸움을 벌이고 굉장히 격렬하게 폭행을 서로 주고받은 쌍방폭행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이 폭행 장소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 피해가 상당하고 주변에 지금 식사를 하시고 있던 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이 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은 식당 측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식당 측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배상을 합의하기로 하고 이 지불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태국 경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이런 합의를 한 점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벌금을 내고 석방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현지 언론들도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태국인이었으면 이거 더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사안 아니냐. 오히려 외국인이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국내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면은 그 폭행의 정도나 상황 또 몇 명이 함께 가담했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도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런 비판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 변호사님도 저 영상 다 보셨겠지만 만약에 한국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야외 어떤 호프집이라든가 저 정도의 몸싸움이나 난투극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단 피해 배상도 저 액수보다 훨씬 더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봤지만 집게를 말 그대로 집어 던지고요. 식탁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날 영업 자체를 못하게 됨으로써 그럴 수 있죠. 그 손실까지도 배상액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손님들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상도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손해 배상하는 액수도 국내였다면 더 커질 수 있어 보이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 쌍방폭행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해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에 적어도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내지는 이보다는 좀 더 강한 벌금형 나올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워낙 그 상황 얼마나 다쳤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 달라져서 정확한 사실관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가왕 조용필 씨가 팬들을 위해서 일찌감치 추석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먼저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앨범으로서는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고 그래도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대략 힌트를 드렸는데 뭔가요? 바로 단독 콘서트 소식입니다. 사실 조용필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0집 앨범을 발매했고 이걸 기념을 해서 전국적으로 콘서트를 열어왔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올해 추석에도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한 방송사의 추석 특집 공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물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석 무료로 진행이 되는 공연인데요. 근데 이 공연은 추석 연휴 기간에 TV를 통해서도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가왕 조용필 씨의 단독 콘서트가 지상파를 통해 방송이 되는 게 무려 17년 만의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지금 전국의 아들, 딸들이 티켓 예매 전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평소에 제가 나오는 방송 거의 다 보시는데 제발 오늘 무료라는 거? 이번만큼은 못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게 해봅니다. 저희가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예비 불효자?
그렇죠. 예. 저 역시도 지금 예비 불호자 지금 대기표를 움찔하시죠, 뽑아놓고 지금. 있어요. 예.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도전해보겠는데 앵커님 피켓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피켓팅? 티켓팅? 티켓팅 말고요? 피의 티켓팅입니다. 이 티켓팅이 예매한다는 건데 이 경쟁이 피 튀기게 치열합니다. 심지어 절대로 그냥 핸드폰으로 해서는 예매 안 되고 예. PC방 같은데 고성능 컴퓨터 있는 곳에 가야지 될까 말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예. 이미 이 가왕 조용필 씨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피켓팅 전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 콘서트를 예로 들어보면요. 당시 4년 만에 서울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단 4회 공연이었습니다. 예. 장소가 체조 경기장, 그러니까 10,000명씩 수용될 수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30분 만에 4회 공연 4만석 전석 매진이 이루어서요. 이때도 이미 불효자가 속출했었죠. 예. 벌써 이 가왕 조용필 씨 콘서트도 시게 됐고 전국의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미안합니다. 이번에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 힘을 내볼게요. 이런 재미있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내야 하는 공연도 그렇게 매진이면 이번에 무료라고 하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거잖아요. 네, 뭐 일단 전쟁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특히나 요즘 티켓값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 지난 연말 콘서트에서 VIP석이 약 20만 원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 두 분을 보내드린다라고 하면 4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러네요. 물론 뭐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석 무료 티켓을 제공한다고 하니 경쟁률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예. 또 사실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20, 30대 젊은 세대도 맞아요.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가수이다 보니까 저처럼 뭐 불효를 무릅쓰고 내가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러면 당연히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수분들이 특히 트롯 가수들은 더 많겠죠. 맞아요. 예. 가장 유명한 뭐 티켓팅 어려운 분 꼽자면 당연 이분이죠. 테스 형의 나훈아 씨. 나훈아 씨. 지난해에 은퇴 전에 마지막 콘서트를 전국에서 열었는데 예. 13회 공연이 모두 매진이 됐습니다. 또 가수 이명욱 씨 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지난해 고척돔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예. 거의 티켓이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됐다고 해요. 당시에 연예인들도 이 예매에 도전한다 이렇게 SNS 인증글을 여러 분이 남겨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예매 자체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명웅 씨 콘서트 경우에는 초대표가 거의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매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안표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인데요. 예. 나훈아 씨 공연표의 경우에는 예매 후에 한 2분 만에 재판매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요. 이명웅 씨 공연표의 안표가 약 500만 원 정도의 표가 등장을 해서 이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정말 엄마 아빠 만족시키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세상이 재력도 됐구나. 갖춰줘야 되는 네, 거군요. 손도 빨라야 예. 되고 인터넷도 빨라야 되고 재력도 갖춰야 되고. 예. 그런데 조용필 씨 콘서트 뭐 공연에 워낙 탁월하신 분이라 좀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네, 게스트나 의상 교체, 퇴장, 휴식 이런 것들이 모두 없다는 점입니다. 정말 예.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노래로 꽉 채운 공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콘서트에서 2시간 동안 무려 29곡을 소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무대를 보면 스탠드 마이크와 조용필 씨 그리고 밴드 멤버들밖에 없대요. 뭐그 정도로 자신 있다 이제 이런 걸로도 느껴지는데 예. 사실 2시간 내내 이렇게 말하는 거, 방송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힘든 일인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조용필 씨 나이가 예. 75세시라는 거예요. 저도 찾아봤어요. 50년생이더라고요. 네, 정말 체력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조용필 씨 하면 또 오빠 부대의 원조죠. 이 관련한 얘기를 직접 콘서트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저를 아직도 오빠라고들 부르시던데 이 나이에 지금 여기서 오빠 소리 듣는 사람 있느냐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 정도 체력과 이 정도 가창력을 유지하시는 걸 보면 오빠 소리를 들으실 만한 자격이 예.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워낙 고령이죠. 75세면.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공연 보는 건 좋은데 또 동시에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팬들 입장에서는요. 혹시 너무 무리가 가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한켠에는 은퇴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잠시 집어 넣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용필 씨는 멋지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노래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시기도 했었는데 지난해 20집 앨범 쇼케이스 발표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은퇴 계획 같은 건 없다. 정말 계속하고 싶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만두겠지. 어떤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이때까지 내가 노래를 부르고 이때까지 콘서트를 할 것이다. 정해진 건 없다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하셨거든요. 저는 2013년도에 이 조용필 씨가 바운스 신곡 발표하셨을 때 그 충격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 세대가 열광하던 그 가수의 노래가 지금 요즘 세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도 큰 울림을 줬었거든요. 그만큼 시계를 관통하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멋진 오빠 조용필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연도. 다음 사건은 충남 천안에서 있었던 사고라고 합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은 바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네. 어제 저녁 충남 천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한 대가 아파트 베란다로 진입을 해서 옆으로 좀 뒤집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1층 가정집으로 돌진하는 아파트인 거죠, 지금? 네,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걸 같은 아파트 주민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차가 돌진해서 베란다에 박혀 있다. 차 안에 있는 사람이 크게 다친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임 변호사님, 아파트라는 게 구조상 저렇게 1층 집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이 구조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으로도 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의 옆부분으로 도로가 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이 도로이고 아래쪽으로 아파트가 있는 거여서 지금 이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이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연속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아래로 추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란다 창문을 뚫고 1층 이 집 안으로 완전히 차가 박혀버린 그런 모양으로 추락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럼 저 운전자는 지금 과속 방지턱도 그렇고 차도 추돌을 했는데 계속 지금 후진으로 밀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어떤 충격에 의해서 과속도가 붙고 나니까 좀 제어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에서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운전자 역시도 부상을 입어서 치료 중이어서 좀 정확한 어떤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 집 안에 거주하고 있던 이제 그 주민도 피해를 입었는데 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 이 운전자의 상태가 얼마나 좀 심각하길래 지금 조사도 조금 힘든 상황인가요? 일단 이 운전자 50대 여성은 현재 중상을 입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나서야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 뭐 생명 위험은 없지만은 조사는 아직 이루어질 수가 없는 정도의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안타깝게도 집에 노부부가 계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피해를 입은 80대 부부가 현재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돌진 사고로 인해서 다치기는 했지만 다행히 이제 구급차로 이송될 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운전자보다는 그래도 가벼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분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돌진 사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급발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한번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제주도 우도의 사진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태극기가 일단 보이고요. 그 옆에 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가 같이 휘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제주도 우도의 한 해수욕장 모습입니다. 어제 한 누리꾼이 전동차를 타고 우도를 돌던 중에 우연히 발견했다면서 이걸 찍어서 SNS에 올린 건데요. 이걸 본 다른 누리꾼이 왜 이 오성홍기 보고도 조치하지 않았냐, 이렇게 댓글을 다니까 작성자가 중국인 관광객이 이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차마 뭐 깃발을 뽑거나 이렇게 조치하지 못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면서 우도는 중국에 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제주도 우도에 이렇게 오성홍기가 꽂혀 있으니까 뭐 누리꾼들은 굉장히 좀 반응이 안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제주도의 중국 국기가 웬 말이냐, 반응이 당연히 좋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우도면 관계자가 현장을 찾았을 때는
이미 중국 국기가 다 제거가 된 상태였었다고 해요. 이미 철거가 이루어졌고 아직 예. 누가 어떤 경위로 설치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도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제주도의 땅을 좀 중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숫자도 무척이나 예,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주도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중국인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중국인이 130만 4천여 명이 방문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 전체 방문자 중에서 68.4%에 해당하는 큰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 중에서 중국인이 소유자인 그 비율은 43.5%. 그러니까 거의 43%요? 네, 외국인들 중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중국인들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정 금액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이민을 허용해 주는 그런 투자 이민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투자 이민자로 인정된 외국인이 116명이라고 하는데 예. 그중에 104명이 중국 국적자였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거기다가 이 104명 중에 92명 그러니까 약 80% 정도가 제주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 방문 혹은 제주도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 이제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갖게 되는 그런 여론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중에 제주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이 가장 높고 43%. 관광객도 많이 가고요. 투자 이민자도 중국인이 거의 대다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제주도민들 이런 좀 여론이 좀 안 좋은가요? 그렇죠. 이 투자 문제뿐만 아니라 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해 5월에만 해도요. 이 중국 국적의 이제 이 사람들이 납골 땅에 가서 유골함을 훔쳐서 금전을 요구했던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중국인 여성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일부 승객이 항의를 하니까 담배꽁초를 그대로 도로에 버려버렸고요. 예. 버스 기사가 이를 제지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담기기도 했거든요. 예.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주 도민 사이에서도 좀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이런 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그 깃발 오성홍기가 꽂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제주도에 뭐 중국이 땅도 많이 사고 이런 좀 민폐를 끼치는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